예. 그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질의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이 너무 좀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법부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판결 2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2011년 8월의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정말 대단한 결정입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결정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인데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이다. 그 다음에 2012년 5월 대법원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게 아니다. 이런 판결을 했죠. 예. 이것도 대단한 판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한일 간에 이런 그 헌재 결정에 따라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장급 회담을 여러 번 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 측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헌재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이 실효성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한철 헌재소장께서 제3차 세계 헌법재판 회의를 하면서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설립해서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연대를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은 이런 우리 헌재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박 소장께서 그 연설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전쟁이 참혹함과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을 목도했다.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활동은 이러한 비극이 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결국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뭐 우회적이라고 해야지. 그걸 직접적으로 그걸 다루자는 그런 재판이 직접적인 건 표현이 안 됐지만, 그런 뜻을 담아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재판소를 설립해서 앞으로 아시아 인권 국제 연대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헌법재판소 내의 합의가 없이 이런 게 나온 겁니까? 그러면 또 그 다른 나라가 또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작용이 생기니까 지금은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도 당연히.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서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아마 그런 게 아니었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제 서 처장님이 지금 소장님의 깊은 뜻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원래 인권재판소는 아까 그 오천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EU에서 활발하게 가장 하고 있고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죠. 예.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EU는 사실 군사적, 경제적 협력체 이런 바탕이 있고 그걸 넘어서서 인권에 관해서도 협력하자 이런 것으로 이제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사, 경제, 인권에까지 한 나라처럼 움직일 수 있었던 바탕은 물론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도 있고 문화적인 동질성도 많이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여러 가지 배경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시아가 지금 이런 고문과 폭력, 인신매매, 종교 탄압 이런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아직도 지금 한중일 사이에는 역사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때로는 영토 분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인권재판소 설치라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맞습니다. 종교도 무슬림도 있고 또 종교도 많이 크게 나눠지고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그 각 정부 당국에 나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부딪히면은 아예
한 걸음도 못 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모든 나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그런 문제를 이제 내심적으로 갖고 있지만 차차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 반응은 좀 별로 그렇게 호의적인 데가 많았습니다. 호의적인 것이 근데 이제 많아서 그 사람들 다 얘기가 이거는 헌재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외교부적에서 외무부에서 해야 되기 물론 때문에 그래야죠. 그래서 가서 상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헌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필요성을 역설해서 네. 우리 정부도 같이 국회도 같이 우리 국회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가 하는 일 또 우리 재판소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헌법재판소가 선도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과 중국은 참석하지 않았다는데 왜 그렇게 됐죠? 일본은 뭐 자기들 무슨 뭐 일정이 있다고 하면서 안 오고요. 중국은 이 헌법재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한 이런 그런 차원에서 초청 대상에서 안 냈습니다. 아, 초청 대상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아시아 인권재판 이런 걸 하면 이러한 일본, 중국과도 앞으로 잘 접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계 헌법재판의 3차 총회에서 뭐 다 오신 분들이 뭐 92개국이라고 했죠? 92개국이고 이제 국제기구가 16개가 있어가지고 또 한 나라에서 2개 헌법재판하는 네덜란드가 있어가지고 합치면은 109개입니다. 정확하게. 예. 그 대단한 건데 지금 그 우리는 현재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 경험을 많이 가르쳐주고 전수하고 있죠. 예. 또 그러나 이제 독일과 미국 같은 또 선진국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와 그 선진국들과의 차이점, 또 우리가 그쪽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더 보완되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은 요번에 그 행사를 특히 치르면서 한국 헌법재판소의 그것이 아주 많이 알려졌고 이제 크게 봐서 세계 헌법재판이 독일 쪽 또 미국 헌법재판 이렇게 양대 산맥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그 미국 쪽은 그 일반 법원에서 하면서 대법원이 거의 헌법재판만 하는 식으로 자동적으로 사법부에서 하는 게 됐고 독일은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별도의 기관이 사법부의 가장 높은 그 최고 기관으로서 헌법재판하는 게 됐고 우리는 우리 특색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좀 형이상학적이긴 합니다만은 동양적인 사고라거나 형사상의 예 우리가 더 갖춰야 될 점이 갖춰야 될 점이요. 구체적인 그걸로 말씀드리면은 이 지난번 개헌안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이 사전적 추상적 규범 통제를 하는 문제 또 권한을 더 달라. 예 권한을 더 달라. 그런 것이 개헌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끝내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준이